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민아입니다.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에 이어 이번에는 그리스가 글로벌 증시 악재로 떠올랐습니다. 그리스 국채 상환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유럽 금융시장은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죠. 그리스 의회가 긴축안을 통과시켰지만 유럽 국가들이 추가 구제금융 지원에 나설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추가 하락은 막아내는 모습이었는데요. 3대 지수가 지난 금요일 종가와 비슷한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어떤 이슈들이 나왔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가 반등 하루 만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재정 절벽과 유로존 재정 위기 우려 속에서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 하락을 막아냈습니다. 중국의 지난 10월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거의 4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한 데다 수출 증가율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를 다소 살려줬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우려는 여전했지만 의회가 긴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트로이카가 긴축 이행 시한을 2년 연장할 경우 330억 유로에 가까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서서히 추가 지원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반면 미국 재정절벽 해결을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은 큰 힘이 되진 못했습니다. 또 제한 군인의 날 휴일로 거래가 많지 않은 점도 지수 상승폭을 제한시켰습니다. 다우지수는 0.23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0.02% 하락한 반면 S&P 500 지수는 0.11%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그리스 우려로 혼조 마감했습니다. 그리스 의회 내년도 긴축 예산안 가결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강보합세로 시작했으나 미국의 재정 절벽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중국의 지난 10월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거의 4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한 데다 수출 증가율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를 다소 살렸는데요. 하지만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차기 구제금융 지급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시장 분위기를 냉각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나라별로는 영국이 0.04%, 프랑스가 0.35% 하락한 반면 독일은 0.07% 상승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정절벽 이슈 해결을 위해 재계와 대중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속도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미 노동계 지도자들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14일에는 재계 최고 경영자들과도 회동을 갖고 재정절벽 해결을 위한 자신의 제안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 지출 삭감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 등을 통해 재정 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해 놓고 있는데 오는 16일 백악관에서 재선 이후 민주당, 공화당 등 의회 지도부가 갖는 첫 회동 이전에 노조, 기업체 CEO들과 면담을 잡는 것도 의회에 대한 압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이 같은 전략을 세운 것은 이번 대선에서의 승리로 대중들이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해 일정 부분 세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실제 공화당 내에서도 존 베이너 하원 원내대표와 톰 프라이스 의원 등이 최근 세수를 인상하는 방안이 이번 협상의 일부가 될 수 있다며 종전에 세수 인상에 반대했던 데서 한 발 물러선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 의회가 2013년 긴축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그리스 의회는 새해 예산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167표, 반대 12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그리스는 구제금융 차기 집행분인 315억 유로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새 예산안은 재정 적자 비중을 국내 총생산의 5.2%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으며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올해 마이너스 3.8%에서 마이너스 4.5%로 더 낮춰 잡았습니다. 유로존 17개국 재무장관들은 12일 오후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그리스 구제금융 집행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아직 차기 집행분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날 블룸버그는 트로이카 실사팀이 그리스에 대한 실사 이후 작성한 보고서 초안을 입수해 그리스 정부의 구제금융 지원에 따른 긴축 이행 시한을 2년 연장해줄 경우 트로이카가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이 33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최대 대통령 선거 결과가 극도로 양극화하고 예측 불가능한 정치 지형을 바꾸지 못했으므로 여전히 국가 신용 등급을 위협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디스는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유지하며 정치권이 재정 절벽과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로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디스는 이어 국가 채무를 줄일 안정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고 불투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협상을 타결할 수 있는 명백한 조치와 믿을 만한 일정을 구축하지 않는 것은 최고 등급에 걸맞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무디스는 의회가 나라 빚을 점차 줄여나가기로 타협한다면 트리플 A 등급을 유지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강등하겠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네, 글로벌 핫이슈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스 의회가 약속된 구제 금융을 받기 위해서 긴축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이면 그리스 국채도 발행이 될 텐데 오는 16일 그리스 국채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죠. 구제 금융 수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이 좀 높은데 그리스 입장에서는 그리스가 할 일을 현재까지는 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7일 날 긴축이행 2년 연장 이 표결이 있었는데요. 이때 153표로 가까스로 과반인 150표 이상을 현재 넘긴 수준입니다. 11일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비준은 이보다는 조금 더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167표로 현재까지 어려운 국면에서 그리스가 의회 비준을 통과시켰다라고 현재 자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야니스 스투라나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구제금융의 걸림돌이 이제는 해소됐다라고 유로존과 EU 쪽의 재무장관 회의에서 큰 변화가 없다면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좀 자신감을 현재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EU나 유로존 재무장관 쪽에서는 다소 기류가 현재 복잡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나온 트로이카 초안에서는 그리스의 긴축 이행에 대해서 트로이카인 ECB나 IMF 그 다음에 EU가 현재 비교적 그리스가 긴축 이행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라는 조금 더 좋은 코멘트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오늘이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회의에서 만약에 이달 중순까지 현재 국채 상환이 대기되고 있는 그리스의 국채 상환에 대한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그리스가 자체적으로 상환되는 약 50억 유로의 국채 상환을 다시 연장하기 위해서 1개월 내지 3개월 물로 재무부 증권을 발행해서 이를 막아낸다라는 수순입니다. ECB에 이미 통지를 했고 ECB도 이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현재 타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현재 민간은행들은 현금이 바닥이 나고 있고 EU 쪽에 구제금융 집행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시한부 정부의 그 현재 현금 흐름이 다소 현재 바뀌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구제금융 열쇠를 쥐고 있는 독일도 당장은 집행을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구제금융 지원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 독일 이유 때문인가요? 다른 이유도 있는 건가요? 독일도 이제 포함이 돼 있고요. 다른 이유도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구제금융, 2차 구제금융 집행이 현재까지 뭐 6개월 정도까지 현재 이행이 늦춰지고 있는데요. 이런 속내는 한 두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궁금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의 변수가 또 드러났는데요. 이는 그리스가 긴축 이행을 2년 연장하면서 당초 올해 그 봄에 제시했던 공공부채 대비 GDP의 비율이 예상보다 현재 뒤처지는 쪽으로 현재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유로존의 부담이 현재 커지고 있는 것도 이렇게 2차 구제금융이 신속히
현재 집행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현재 IMF가 가장 강하게 토로를 하고 있는데요. 긴축 이행이 2년 연장되면서 2020년까지 그리스가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을 120%를 맞출 수 없다는 것이 현재 IMF의 입장인데요. 겉으로는 트로이카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협화음을 내려고 하지 않고 있지만 그리스의 현재의 진행 속도로 보면 공공부채 비율을 이 목표 수치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독일의 쇼이블레 장관은 이번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서도 당장 집행이 되지는 못할 것이고 특히 트로이카 실사 보고서를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일부 유로존 회원국들은 긴축 이행 2년 연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나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북유럽의 네덜란드를 비롯한 일부 부유한 국가들인데요. 그리스가 긴축 이행을 이행하더라도 그 목표치를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구제금융도 또 다른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냐 이런 시각이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이렇게 강성 기조를 내비치는 것은 독일 내 그리스의 추가 지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반대 기류가 많기 때문에 국내 여론을 좀 무마하기 위한 그런 제스처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그리스 이슈 못지않게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도 뜨거운 상태인데요. 무디스가 미 재정 절벽 합의가 늦어질 경우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다시 경고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피치사가 한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무디스도 지난주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공식적으로 한 번 더 이번 주에 다시 얘기가 나왔습니다. 12일 날 무디스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올해 말까지 연내 재정 절벽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합의를 하느냐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보겠다라고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현재 무디스는 최고 등급인 트리플 A를 가져가고 있고 S&P만 현재 트리플 A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내리는 상태입니다. 현재 피치사도 무디스와 동일한 시각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예산안을 합의하거나 긴축이행 재정 적자 감축에 대한 이행 연장이 나오더라도 이런 부분에 계획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미국의 현재 트리플 A 최고 신용 등급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현재 밝히고 있습니다. S&P도 지난해 8월 이후 18개월 내 추가 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현재 밝히고 있어서 이 재정 절벽에 대한 불협화음이 나올 경우에 신용 등급의 하향 우려 이런 부분이 미국 증시에서 현재 부담을 앓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일본 소식인데요. 노다 총리가 연내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르겠다라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여당 내 간사장이지만 공식적으로 이 내용을 표명한 것은 이제 올해 연말을 앞두고 있어서 노다 총리가 연말을 넘길 것인가, 내년으로 이 내용을 넘길 것인가 관심이 높았는데요. 노다 총리가 코시시마 아지마 간사장에 공식적으로 연내 중의원 해산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민주당 내 의원들은 이런 부분에 만약에 중의원 해산을 해서 총선을 할 경우에 현재 민주당 지지율로서는 과반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에서 반대 입장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시간을 끌어도 더 이상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현재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아사히 신문은 16일 날 중의원을 해산하고 내달 9일 총선을 치르는 이런 내용이나 아니면 이달 22일 날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음 달 16일 총선안이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달 내에 중의원 해산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올해 내에 중의원 해산과 총선 일정은 다소 버겁다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정계가 어떤 방향으로 올해 말과 내년 초를 가져갈지 이 내용도 새롭게 현재 들어서고 있는 중국의 새로운 차기 지도부와 새롭게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숙제를 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중국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은행권 신규 대출이 예상치를 크게 밑돈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커진 상태였는데 말이죠. 그렇죠. 네. 수출이 2개월 연속 증가했고 네. 산업 생산도 좋아졌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자신감 있는 코멘트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어제 나온 10월에 중국의 은행권들의 신규 대출이 예상보다 좀 낙폭이 컸습니다. 9월에는 신규 대출 규모가 6,232억 위안이었는데요. 14%나 줄어든 5,052억 위안에 그쳤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 5,900억 위안에도 현재 못 미치고 있는데요. 국내 제조업계, 특히 서비스업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 은행권의 신규 대출이 기업들의 현재 활발한 흐름이 조금 꺾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낳고 있습니다. 현재 크레딧 아그리콜의 이코노미스트인 코알 측은 은행권의 기업 실적 악화에 대출을 유의하는 이런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내년도의 경기 전망에 대한 좋은 그 시각들이 나오고 있지만 일부 경제 지표로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혼재하고 있다는 점 놓치지 않아야 될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핫이슈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국내 증시 마감 상황과 주요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메르츠 종금증권 강서지점의 박재현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코스피 지수, 마디 지수인 1,900포인트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장중에는 1,900포인트 아래에서 움직이다가 종가상으로는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어제도 기관의 매수가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어제장 코스피 지수 일단 전일 미국 소비심리 지수죠. 소비심리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나왔지만 재정절벽 이슈가 항상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 재정절벽 우려가 상존한 가운데 외국인들은 3영업일 연속 매도를 이어갔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관들의 매수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연기금, 국가단체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지수 낙폭을 줄이면서 1900선 지지하면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어제장 모바일 관련 IT 부품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어제 IT 부품주 상승은 최근 시장 트렌드의 변화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상승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에 흥미로운 뉴스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IT 기업 다들 아시죠? 인텔과 퀄컴 관련해서 시가총액이 역전됐다는 뉴스였습니다. 네. 인텔은 개인용 컴퓨터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CPU를 수십 년 동안 독점으로 생산하면서 반도체 업계의 독보적인 강자로 군림을 해왔고요. 반면에 퀄컴은 20년 전만 하더라도 CDMA 관련 원천 기술만 보유한 소형 벤처 업체였습니다. 이동통신이 활성화되던 시기에 일부 국내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고려할 정도로 상당히 규모가 작은 그런 회사였는데요. 하지만 최근 퀄컴이 모바일 및 스마트 기기 전용 반도체 부분에서 두각을 드러내면서 PC 시대의 경쟁력에 안주하고 있던 인텔을 잠깐이나마 역전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교 가능한 기업이 있는데요. 네. 어제 NC소프트 게임비를 좀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PC 온라인 게임을 개발하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2011년 말에 고점을 찍은 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게임빌은 2011년 중순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어제 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NC소프트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물론 인텔이나 퀄컴처럼 시가총액이 역전된 상황은 아닙니다. 시가총액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지만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땐 상징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제가 단적인 예로 살펴봤지만 시장은 지금 변곡점에 조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변곡점에 와 있고 주식시장의 생태계가 조금 변화가 되고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뭐 많이 빠졌다고 접근하기보다는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종목이 무엇인지 한 번씩 점검해 보시고 조심스럽게 살펴나가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뭐 PC냐 모바일이냐 업계 트렌드에 따라서 주가 흐름도 달라진다라는 이야기 좀 흥미롭게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매매 동향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 보니까 또 이 운수 장비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예, 외국인들은 어제 뭐 네. 많이 낙폭이 심했던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상위 종목 살펴보면 현대차, 하이닉스, 포스코, 현대모비스, 기아차를 매수했는데요. 네,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최근에 상당히 낙폭이 심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도 최근에 낙폭이 굉장히 심했었고요.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저가에 이런 낙폭이 심했던 운수장비 업종을 계속 매수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736억 순매수하면서 SK텔레콤, 삼성전기, 하나금융지주 순으로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매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매도 종목 살펴보면 외국인은 기관이 순매수 1위에 기록한 삼성전자를 655억 정도 순매도했고요. 최근에 3분기 어닝 쇼크가 나왔었죠. GS건설을 176억 매도했고요. SK이노베이션, 삼성화재, 하나금융지주 순으로 순매도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제일모직, 기아차, 현대중공업, 포스코, 두산중공업 순으로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11월 올해 들어서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10거래 연속 오르면서 어제는 520포인트를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어제 코스닥 상황은 어땠습니까? 예, 코스닥 지수 어제 1.53포인트 상승한 521.4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400억 정도 순매도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코스닥 시장 최근에 좋은 흐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소형주가 뭐 계속 좋은 모습입니다. 코스닥 대형주에 비해서 중소형주 선호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뭐 게임주, 여행주, 카지노 관련주 등 그동안 좋았던 종목들 계속해서 좋은 모습입니다. 이건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시장의 트렌드의 변화, 생태계의 변화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트렌드의 변화를 오히려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시장의 주도주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포트의 일부는 꼭 이런 주도주를 편입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업종별 흐름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안 장세가 이어져서인지 어제 경기 방어주가 또 강세를 보였더라고요. 예, 경기 방어주들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의약품, 음식료품, 종이목재, 통신업종 순으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경기와 관련 없이 좀 경기 변동에 변함이 없이 꾸준하게 이익을 내는 종목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재정절벽과 같은 대변수로 인한 불안감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돼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반면에 건설, 기계, 화학, 철강 등 대표적 경기 관련주들이 하락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 건설업종 하락이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GS건설 같은 경우 3분기 실적이 어닝쇼크 기록했었죠. 연일 저점을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15일이 실적 발표 마감일입니다. 3분기 실적 발표 마감일인데 네. 실적 시즌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15일이 다가왔을 때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다가온 시점에서 조금 더 종목들 실적 살펴보고 좀 주의 깊은 투자가 필요해 보이고요. 어제 특징적으로 웅진 관련주들 이 웅진 코웨이 매각 재개 소식에 동반 상승했는데요. 네. 웅진 홀딩스, 웅진 에너지 상한가 기록했고요. 웅진 케미칼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코스닥 업종별 흐름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코스닥 상승 하락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모바일 게임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한 업종들이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디지털 컨텐츠, 통신 서비스, 오락문화, IT 부품주들이 차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컨텐츠 업종, 게임빌이라든가 컴투스, 위메이드 등이 지난주 막을 내렸죠. 지스타 2012를 통해서 모바일 게임 시장 높은 성장성 기대되면서 상승 마감했고요. 반면에 태광이 실적 부진으로 하한가를 기록했고 성광밴드도 급락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금속 업종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어제 급락하는 흐름 나오면서 소프트웨어 업종도 조정을 받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전략 좀 한 줄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지수가 연일 1,900포인트를 중심으로 횡보 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간밤 뉴욕 증시도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기 때문에 뚜렷한 방향성 찾기가 쉽지 않은 모습인데요. 오늘의 전략 한 줄로 좀 들어볼게요. 예, 예견된 조정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추세를 믿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발표되는 경제 지표 네.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발표됐죠. 미국 11월 소비자 심리 지수라던가 또 지난주에 발표된 중국 10월 산업생산지수, 소매 판매지수, 경기 회복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주식시장은 약간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미국 재정절벽 현실화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정절벽 이슈는 이미 드러난 이슈고요. 협의 과정에서 불협화음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타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의 조정에 실망하기보다는 추세를 믿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가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강서지점의 박재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이슈 살펴보고 그에 따른 종목별 대응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장 어떤 이슈가 등장했습니까? 예, 최근에 자동차주들의 이러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재밌다는 저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네. 계속 왁제는 좀 어떠한 식으로 좀 전개가 될지 이런 부분 좀 궁금하긴 한데요. 주가는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에 의해서 계속 좀 버텨주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일단 그러한 자동차 쪽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산업의 자동차 쪽의 어떤 트렌드를 봤을 때 스마트카 시대가 곧 도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 이런 현대기아차 그룹이 2013년도 내년이죠. 6월달 이후부터 바로 이제 아반떼 이상의 그런 모든 신규 차량에 스마트카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단순하게 어떤 이동 수단 이런 부분이 아닌 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좀 발전을 하게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통신 4G망을 이용한 클라우드 서비스라든가 N스크린 서비스, 미러링크 서비스 이러한 이제 기술들을 접목을 하면서 내년부터 현대차, 기아차에서 이제 블루링크 혹은 또 유보 이러한 그러한 스마트카 서비스를 본격화할 거로 그런 계획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또 관련주들을 좀 보게 되면 일단은 유비벨록스라는 종목이 있고요. 스마트카 앱스토어 구축. 원래 동사 같은 경우는 스마트 카드 전문 기업이죠. 네, 이 부분이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서 스마트카 앱스토어라든가 그리고 단말기 애플리케이션,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러한 유비벨록스라는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MDS테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동차와 스마트폰 간의 화면이라든가 스피커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미러링크 서비스. 이미 이제 그런 부분 상용화를 한 상태, 성공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최근에 또 이슈화가 됐었던 인포뱅크라는 종목도 바로 이제 스마트와 관련해서 자동차 내외 통신 이러한 제품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로 이제 스마트카 관련 주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제 스마트카의 그러한 부분이 이제 슬슬 시동을 건다는 거죠. 내년부터 해서 본격적인 어떤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비벨록스라는 종목을 오늘 좀 점검을 해볼 텐데요. 아까도 좀 언급해드렸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카드 전문 기업이죠. 스마트 IT 이러한 전문 기업인데요. 바로 현대차가 지분을 한 5.6%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그 스마트카 쪽으로의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사실 이제 3분기 실적은 조금은 좋지 못했습니다. 이제 스마트 카드 부분의 실적이 좀 악화가 됐었고 그리고 NFC 관련한 그러한 수주도 좀 지연이 됐었죠. 그래서 예상보다 좀 저조할 전망인데요. 3분기 이 실적이 좀 악화됐던 이유를 좀 보자면 카드 부분에서 보면 최근 이제 가계부채가 증가가 되고 이런 부분 좀 우려로 인해서 신용카드 발급 규제 자체가 좀 강화가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카드사 마케팅이 당연히 좀 위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고가형 카드 매출이 좀 감소가 됐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실적이 좀 부진했던 이런 부분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이제 NFC 수주 관련도 보면 원래 이제 3분기 때부터 좀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이라든가 메가박스 이런 NFC 존이 3분기부터 본격화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 부분이 좀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축에 대한 수주 부분이 NFC 존 구축 수주 부분이 4분기 때로 좀 이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은 약간은 저조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4분기 때 수익 이익이 좀 되면서 실적은 좀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스마트 카드 사업 부분에서도 수익 개선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매출액의 증가가 또 예상이 되고 있고
주목하는 부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이런 스마트카 솔루션 신규 사업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기존의 이러한 캐시카우라고 볼 수 있는 스마트카 부분의 어떤 수익성 개선과 해외 진출, 그리고 국내에서 이러한 자동차 현대기아차와의 스마트카 산업의 진출, 이런 부분을 해서 앞으로 좀 성장을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일봉에서 보시면 이평선이 계속 이제 수렴되는 그러한 모습에서 약간의 좀 이탈이 됐지만 다시 한번 이평선 돌파를 좀 시도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수급적인 부분을 봐도 그러한 하단 부위에서 다시 상승을 시도하는 수급의 주체가 이런 기관의 수급, 수신의 수급이 좀 연기금의 수급이 계속 유입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봉에서 좀 봐도 장기간 동안 사실 좀 박스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러한 부분을 잘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좀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이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월봉을 봐도 그러한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장기간의 이런 박스의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부분 지지 라인은 잘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점을 조금 높여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 박스 상단 부위를 내년에 좀 돌파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수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면 매수가는 27,500원에서 27,850원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3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3년 스마트카 성장에 주목해보자라고 하셨죠. 관련 종목으로는 유비벨록스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평택총점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승부 전략 짜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의 뚜렷한 움직임 없이 일단 코스피 지수가 1,900포인트를 중심으로 연일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 쪽에서도 뚜렷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대응하기가 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시황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오늘은 좀 재미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미있기도 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해외 증시는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려갈 때는 크고 반등 나올 때는 약하잖아요, 그죠? 전형적인 약세장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해외 증시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때 이미 말씀드렸죠. 오바마가 당선되면 점진적으로 내려가고 롬니가 당선되면 급락할 거다 그랬는데 지금 점진적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중기적인 전망은 오늘도 역시 똑같습니다. 통과하겠고요. 단기적인 흐름은 역시 1900선 박스권이면 최상이고요. 아니면 이탈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잘해야 박스권 유지되는 거고요. 아니면 밀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역시 해외 증시하고 이제 파생 흐름이 결정합니다. 근데 자, 오늘 제가 이제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평택촌놈의 추세 판단 차트 이론을 대입하여서 제가 이제 업종을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걸 분석하는지까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차트 흐름은요, 무조건 21선 기준으로 해서요. 위에 있으면은 상승, 아래 있으면 하락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것은 무조건 21선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중기적인 것은 61선과 120일 이동평균선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60일이 더 위에 있으면은 상승이고요. 낮으면 하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저만의 이론입니다. 다르게 보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평택촌놈은 단기와 중기와 이렇게 이제 추세 판단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요 코스피 4대 업종을 한번 추세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막을 설명드리고 차트로 보여드리겠는데요.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상승이고 중기적으로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21선 위에 있고 또 61선이 120선 위에 있다는 이런 얘기겠죠. 반면에 운송장비는 단기, 중기 다 하락이에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단기 하락, 중기 상승이고요. 철강금속 같은 경우는 단기 하락, 중기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송장비가 가장 약합니다. 그리고 화학이나 철강은 중간이라고 봐야죠. 단기는 하락이고 이제 중기는 상승이니까.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둘 다 상승이니까
가장 강하겠죠?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먼저 전기전자 보시겠습니다. 전기전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검은색 21선 위에 있으니까 단기 상승이죠. 그 다음에 파란색 61선이 이제 빨간색 121선 위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네, 중기 상승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위치가 검은색 21선 위에 있으니까 단기 상승이고요. 61선이 120선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운송장비 보겠습니다. 운송장비를 보시면은요, 아주 심각합니다. 자, 검은색 21선 아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을 이탈했습니다. 그 밑에 있으니까 역시 중기도 하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화학하고 첨가금속은 보여드리지 않겠는데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1900선 전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잖아요. 이게요, 전기전자를 빼면요, 지금 185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학하고 철강금속 같은 경우에는 각각 단기 하락, 중기 상승이고 이런 상태인데 현재 가장 강한 것이 전기전자고 가장 약한 것이 운송장비인데 만약에 여기서 전기전자를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1850이라는 얘기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전기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체감지수가 1900이 그래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운송장비를 갖고 계신 분들, 뭐 화학철강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운송장비 중에서 보면 이제 조선하고 자동차가 있잖아요. 이걸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체감지수가 1850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미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고 또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었지만 최근에 그 단기적인 지수 흐름도 약간 좀 거품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업종을 분석해 보면 현재 체감지수는 1850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전기전자가 만약에 무너지면요 급락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기전자가 지지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꼭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번엔 자막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조선하고 자동차가 안 좋다 그랬는데 조선까지 보여드리면 너무 이제 많기 때문에 자동차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동차 빅5 종목의 추세 비교인데요. 현대차 어떻습니까? 단기 하락, 중기 하락. 기아차 단기 하락, 중기 하락. 만도 단기 하락, 중기 하락. 그나마 현대모비스하고 현대위아만 단기적인 것 하락은 똑같지만 중기는 상승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쪽 완전히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현대차 보시죠. 자, 검은색 21선 이탈했죠? 그러니까 단기 하락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 하향했어요. 그러니까 단기 중기 하락이라는 얘기죠. 자, 이번에 또 기아차 보겠습니다. 기아차도 똑같아요. 완벽합니다. 이거는 중기 하락이 시작된 건 꽤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부터 됐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을 이탈했으니까요. 그리고 검은색 20선 아래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완전히 무너졌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현재 그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것들은 초단타, 그러니까 이제 오늘 샀다 오늘 팔거나 아니면 한 1박 2일 코스 2박 3일 정도의 짧은 순환매는 가능하지만 중기적으로 들어갈 때가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차트 이론인도 명확하게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길 바라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반드시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에 대한 전망과 함께 코스피 4대 업종에 대한 추세 비교 분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전략 한번 들어볼 차례인데요. 주식 비중도 궁금하고요. 정석 투자에 대한 도움 말씀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똑같아요. 1900선 이상에서는 25에서 50 보시고요. 1900선 미만에서는 0에서 25인데요. 이게 이제 1950이 넘거나 1850이 깨지면은 그때는 확실하게 배팅하거나 이제 관망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현장세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인버스 계속 그냥 홀딩 하시고요. 테마주는 단기 또는 중기 매매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개별주는 단타만 그냥 짧게 보시고 우량주는 초단타가 좋습니다. 절대 길게 보지 않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2012년 마지막 강연을 11월 24일에 하니까 많은 참여를 바라겠고요. 어쨌든 앞으로 오프라인 교육도 이제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론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애플이 삼성전자에 이어 구글 등으로 특허 소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사의 숨은 특허 괴물인 록스타 비드코로부터 핵심 특허를 대거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특허청과 국내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자사가 최대 주주인 록스타 비드코로부터 특허를 대거 넘겨받아 자사의 특허로 확보했습니다. 정확한 규모와 세부 내용은 아직 파악되지는 않고 있지만 4G LTE 특허가 포함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4G LTE 폰에 대한 애플의 파산 공세가 우려됩니다. 록스타 비드코는 애플 등이 노텔 특허를 매입하면서 설립한 지적재산권 전문회사인데요. 애플이 58%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로 애플의 숨은 특허 괴물로 불리고 있습니다. 미국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애플이 록스타 비드코로부터 양도받았다고 신고한 건수는 총 74건인데요. 하지만 이는 대표 특허로 이에 관련한 연관 특허를 감안할 때 최소 수백 건 이상이 애플로 넘어갔을 것으로 국내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록스타 비드코는 6천여 건의 노텔 특허를 가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핵심 특허가 이번에 애플로 넘어갔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관계자는 특허 건수만 알 수 있을 뿐 세부적으로 어떤 특허가 몇 건 넘어갔는지 파악하기 힘들다며 애플의 이번 특허 인수가 예사롭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애플이 차세대 특허 소송 등에 대비한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록스타 비드코가 과거 노텔의 4G LTE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이번에 이것이 애플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애플이 앞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벌어질 4G 특허전에 대비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스마트폰 특허 분쟁은 3G에 한정되어 있는데요. 결국 애플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경우 4G LTE를 놓고 거대 특허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그동안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정부가 돌연 정책 개입에 나섰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과 12일 소위 거시건전성 3종 세트라 불리는 선물한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강화하고 추가 조치도 취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따라 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KBS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최근 환율의 변화 속도가 가팔라서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외화 변동성 완화를 위한 3종 세트의 개선 방안과 미세 조정을 꾸준히 분석하고 여러 경우의 수를 준비해왔다. 가파른 속도가 계속된다면 일부 조치를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좀 더 깊이 검토해야겠다며 거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뜻을 암시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선물한 포지션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자 은행에 대해 특별 공동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서 5월 외환 공동검사를 마치고 나서 선물한 포지션 한도를 강화한 것처럼 이번에도 한도를 강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정부는 외국은행 지점의 선물한 포지션 한도를 종전 250%에서 200%로 국내 은행은 50%에서 40%로 각각 축소한 바 있습니다. 3종 세트의 또 다른 제도인 외화 건전성 부담금 강화책도 준비 중입니다. 부가 여유를 높이거나 부담금을 눌리는 금융기관 대상을 은행에서 증권회사를 비롯한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정부는 기존 3종 세트 이외에도 새로운 외환 규제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 대구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을 방문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화 가치 상승이 더 가팔라지는 상황이 온다면 실행할 수 있는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크게 보면 여러 가지를 연구개발하는 단계라며 새로운 조치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정부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규제를 검토한다면 우선 채권 거래세가 유력해 보이는데요. 대선 후보들이 토빈세를 주장한 것에 대해 정부는 국내외 투자자의 차별 문제로 반대하고 있지만 채권 거래세를 도입한다면 차별이 없어서 자본 통제로 비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은행의 책임 유무를 가려서 보상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습니까? 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한 보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는데요. 건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피해에 은행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원이 쇄도하자 이를 판단할 잣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피해자의 과실 정도와 은행의 책임 소재를 따져서 은행이 피해액을 보상할 수 있는 사례와 그렇지 않는 사례를 구분하려는 것인데요. 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까지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는 약 1만 3천여 건에서 1만 3천여 건에 1,500억 원 규모입니다.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는 은행이 자발적인 피해 구제에 소극적인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들이 몇몇 극성 민원인에게만 비공식적으로 피해금 일부를 보상하는 행태도 형평성 시비가 일 소지가 있는데요.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은행도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와 같은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끝으로 지금까지 이슈앤이슈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